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태양광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죠. 사람은 물체에 반사된 빛을 통해서 색깔을 구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색이 존재하고 있고 또 모르는 색깔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볼 수 있는 색도 잘 못 보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위에 지치다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로 다른 빛을 내는 잎사귀의 초록색도 못 본 것 같고 또 붉은 태양에 비친 호수의 푸르름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색깔보다 마음에 담아둔 빛깔이 더 선명하게 빛날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의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8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열대야의 폭염 또 국지성 호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부터 오후 5시쯤까지는 가능하면 바깥에서 일하시는 건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늘을 만들 모자와 통풍 잘 되는 옷으로 챙겨 입으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눈의 채소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시력을 유지시켜주는 비타민 A를 정말 듬뿍 품고 있습니다. 양배추에 비해 100배나 많고요. 또 눈 영양소로 불리는 루테인 함유량은 시금치에 비해 3배 이상 많다고 하죠. 몸에 좋은 이것, 더 신선한 것을 고르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이 표면에 반점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즙을 내서 마실 거라면 잎이 크고 대가 굵은 것이 좋지만 쌈이나 샐러드용으로 찾는다면 부드러운 어린 잎이 좋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약간 쓴맛은 먹기 전 물에 살짝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몸에 좋은 이것, 우리 땅에서 자란 싱싱한 이것, 올여름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알아봅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민간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해주셨는데 국민권익위가 이 결정을 거두기로 했다고요? 네, 저희가 정부와 국회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권익위는 13일 열리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 청렴선물 권고안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걸 철회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권고안은 민간 영역에도 공직자, 언론인, 교수 등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선물 등을 주고받을 것을 권고하는 일종의 선물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도입될 경우
경우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축수산업계는 우선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대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는데 추석을 우려하는 농업계 움직임 이유는 뭡니까? 네, 이 권고안 논란이 나오기 전부터 농업계에서는 대목인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도록 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이 9월 22일인데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도 법 개정이 거론되지 않아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와 유통업계의 선물 세트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3일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서 선물가액 상향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선물가액이 상향되더라도 이제 시기가 늦어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서입니다. 네, 그래서 한농연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도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 개진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추석 명절 기간에 농축산물들을 선물로 제공할 때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하게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네. 우리 농가 수입 농산물에다가 또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으면 매번 명절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조치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가락시장의 농산물 가격 산출 방식 크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특상, 보통하 등급별로 매겨지는데요. 이런 방식을 연말부터 고가 평균, 중가 평균, 저가 평균 체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등급별 가격 산출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매된 상위 5% 가격이 특, 35%가 상, 40%가 보통, 20%가 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개선해서 등급별 가격을 없애고 고가, 중가, 저가로 구분을 해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가격군별 물량 가중치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고가 평균이 상위 20%, 중가 평균이 중위 60%, 저가 평균이 이제 또 하위 20%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품목별로 경매, 정가 수입매매, 전자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법별 반입량과 가격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서 출하자가 원하는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이 체제를 시범 도입하고 2년 이상 현재 체제와 병행을 해서 이용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많이 좀 익숙해져 있긴 한데 이렇게 바꾸려는 그 배경은 뭔가요? 네, 가락시장 경매값이 객관적이냐 하는 질문. 아마 이 농업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품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우선 같은 품질의 농산물이라도 반입 물량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농산물 상자마다 쓰인 등급 표시는 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겠지만 이런 특상, 보통하 같은 이런 등급별 가격은 실제 농산물 품질 등급과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농가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당시부터 36년째 쓰이고 있는데요. 농산물에는 축산물처럼 공인된 등급 판정 제도가 없고 또 생산자의 농산물 등급 표기가 주관적이어서 정확하게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생긴 일입니다. 그 특상중하 그 박스 포장에 있는 게 거기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게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면 지금 이런 등급별 가격 정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품질 등급이 반영됐다 하고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유통관계자들 중에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는 올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편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공사 관계자는 품질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등급별 가격 대신에 정확한 유통 정보를 담은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단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가락시장에서 먼저 정한 거라 전국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야 되는지, 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아직은 내놓지 않은 데다 출하농가와 이 도매시장들도 이거를 이제 추이를 보면서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농산물 가공까지 내가 맞춰서 이제 내놓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 입장에선 걸림돌도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소농들이 현행법에 맞춰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누구나 법이 규정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인증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에 맞춰 시설을 갖추고 인증을 받기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나마 일부 지방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통해 농가 가공시설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 법인 식품위생법하고 충돌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전국여성 농민의 총연합 전여농이 회원들에게 이 농산물 가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했더니 응답자 대다수가 시설구비를 꼽았는데요. 개별 농가에서 법이 규정한 시설을 마련하기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생산량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가공을 할 때도 본격적으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이 가공한 농산물 원물이 많지 않아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또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어려움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뭘 만들어주면 이제 편해질까? 그런 원하는 대책도 얘기했습니까? 네, 소규모 농가만을 위한 농산물 가공법 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잎밥, 당근주스 이런 식으로 농가 단위에서 이 원료부터 직접 생산하는 가공품에는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에는 소농식품법, 커디푸드로라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51개 주 중 49개 주에서 법을 제정해서 냉장, 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제외하고 농가들이 자유롭게 식품을 제조,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마다 일정한 판매 예상을 한 2-3천만 원대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은 주마다 세부적 규정에서 차이는 있지만 농가들이 만든 식품은 가공 허가를 면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안전성 위험이 없는 식품에 한해서는 농가들의 식품 가공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덥습니다. 폭염에 또 갑자기 비도 쏟아지고 참 돌아다니기 힘든 시기인데, 박 변호사님은 무주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일이셨나요? 제가 이제 매월 이제 다니는 마을 변호사 활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무주 마을 변호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다녀왔고요. 마을 변호사는 2013년도부터 이제 법무부에서 만든 제도여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엔 직접 현장 방문을 하기 때문에 무주를 다녀왔습니다. 네. 무주도 그 풍경이 참 좋은 곳이죠. 살기 좋은 곳인데.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마을 분들이니까 진짜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아실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시던가요? 어땠습니까? 네, 주로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과 원래 현재 살고 있는 현지민들 사이에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요. 네. 또 이제 잘 알고 지낸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서로 간의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고 또 상대방이 피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분쟁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서로
언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할지 이런 것도 약간 눈치를 보실 수도 있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요. 네. 양쪽 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오셔가지고 가끔 제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는 양쪽 다 이렇게 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뭐 간단하게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다툼이 생기신 경우에 누가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뭐 상당히 있어서 재밌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옛날에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어디 전화해서 관공서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이러잖아요. 친구들끼리 내기하는 그렇죠. 식으로 이런 것처럼 예. 누가 맞는지 한번 답을 들어보자, 판결을 들어보자 이렇게 찾아오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알아볼 분쟁 상황 요즘 또 시기에 맞게 또 한번 결정을 해주셨어요. 예. 요즘 지금 뭐 서울도 그렇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폭우가 굉장히 많이 오고 특히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소나기가 정말 엄청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붕이 뚫릴 것처럼. 네. 예, 진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더라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고 제가 이번에 무주 갔다 오는 길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평소에 아름다운 국도를 타고 갔는데 올 때 고속도로로 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게 여전히 그 축산분뇨나 뭐 공장 폐수 같은 게 이제 몰래 방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그것과 관련돼서 장마철을 맞이해서 한번 제가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례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쏟아지는구나. 이럴 때 쫙쫙 분노를 버려줘야지.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게 흘러가니까. 룰루룰루루. 이봐요 박씨.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김 여사 아니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유 냄새. 비 오는 날에 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축산 폐수 몰래 버리고 있는 거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거 시청 축산과에 신고할 거예요. 아이 김 여사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야? 김 여사 그 카메라 아니야? 그래요. 증거 잡으려고 내가 찍었어요. 박 씨가 버린 분뇨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 키운 김이랑 전복이 다 죽었어요. 어떡할 거냐고요? 너무하네. 이웃 사촌끼리 사진까지 찍어서 신고를 하고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김 전복 죽은 걸 왜 나한테 따져? 본인이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죽은 거지.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 뻔뻔하긴. 양식장으로 이어지는 도랑에서 돼지 분뇨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내가 축산 폐수를 바다에 들이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폭우 내리는 날에 빗물에 씻겨 내려갈 정도로 조금 요만큼 버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섭섭하지. 조금 요만큼? 됐고 시청 축산과에 신고해서 허가 취소랑 사용중지 명령 내리게 할 거니까 각오해요. 어우 열받아. 아유 이걸 그냥 확. 뭐예요? 지금 삼지창 막 휘두른 거 맞죠? 나 협박한 거죠? 무슨 소리야. 이건 팔 아파서 휘두른 거고 지금 허락도 없이 찍으면서 협박하는 게 누군데? 이미 축산과에선 박신의 축산 폐수 무단 방류 때문에 우리 양식장이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네. 좋아.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누가 겁날 줄 알고? 조만간 벌금 내고 피해 보상이나 할 준비나 하셔. 네. 오늘도 두 분이 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422님께서 문자로 박 변호사님 덕분에 시골이 든든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죠. 우리 생각에 예전부터 이제 뭐 깊이 박혀 있는 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뭘 좀 흘려보내도 다 이게 희석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가축 분뇨를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거기 섞여서 흘려보낸 건데 이거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죄인가요?
우리가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돈사나 뭐 이렇게 우사 같은 걸 운영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가축분뇨 배출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는 데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허가받은 그 내용대로 분뇨를 배출하지 않으시고 무단으로 방류하시게 되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일단 축사 운영에 대해서 운영 중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네. 제일 무서운 거는 무단 방류가 뭐 반복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허가 취소 같은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우사에 대한 허가 자체도 취소가 돼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되는 행정처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고 이제 하라고 시작을 한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못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산 분뇨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이 축산 분뇨가 이렇게 습할수록 멀리까지 악취가 또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에도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툼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장마철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무단 방류로 인해서 행정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한 행정사건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걸 이제 정말 이제 나쁜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한 번 잘못한 것과 좀 비 내릴 때마다 상습적으로 해왔다.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흘려보내는 것으로 절약을 해보려고 했다든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그 건물 자체가, 이 배출시설 자체가 우리가 설치에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하고 네. 일부러 방류하는 거하고 또 그리고 한 번 방류했다가 적발된 거하고 두 번, 세 번 적발된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고의로 방류했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방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굉장히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에서 허가 취소 쪽으로 아마 더 중한 행정처분이 따를 겁니다. 예. 자, 이걸 이제 김 여사가 실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증거를 좀 잡아보려고 했던 건데 김 여사의 피해는 그러면 이 박신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신혜가 이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김이라든지 아까 전복 피해를 입었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보전법에서는 그런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잘못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책임지라는 또 법령까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배상하는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입은 피해 그대로를 다 배상을 해주셔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 결정을 그럼 축산과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법에 따라서? 이 피해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이제 그 둘 사이에 이제 네.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합의가 없어서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대부분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한쪽에서는 배상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최소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서 그 피해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서 인정이 되게 돼 있고요. 네. 그 감정 결과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축산분뇨 방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게 맞는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입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까지 전문가가 감정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 감정 금액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다투는 과정에서 아까 삼지창을 좀 휘둘렀다고 했는데 김 여사가 놀랐더니 또 말을 바꿨어요. 그냥 어깨가 아파서 한번 이렇게 돌린 거다. 이런 걸 따질 때는 이걸 어떻게 폭력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폭력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행위를 하신 분이 우리 전 세계에서 그분만 폭력인지 아닌지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법에서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삼지창을 굳이 휘두를 필요는 없었죠. 근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항의성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삼지창을 휘두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삼지창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지금 뭐 시골에서도 뭐 여물이나 이런 거 관리하고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그 위험한 물건을 그 김 여사를 향해서 휘두르셨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서 휘둘렀느냐에 따라서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부분 또는 이게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도 예상이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 여사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또 정신적인 충격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주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신적 충격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특히 뭘 들고 있을 때도 더더욱 하면 안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휘두른 것처럼 보이시는데 너무 화가 나시다 보니까 좀 폭언이나 이렇게 욕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소하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내려가지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막 소리치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남에게 폭언이나 욕언을 하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셨을 때는 모욕죄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욕을 듣거나 폭언을 듣는 상대방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위자료를 물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말 한마디도 천냥빛 갚는 것처럼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말로도 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좀 많이 아셔야 합니다. 네. 네. 김 여사는 이제 양식장 피해도 있었겠다. 확실한 좀 증거를 잡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건데 박 씨가 이걸 따졌거든요.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예. 예. 통상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계를 침범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건데요. 지금 축산분뇨나 이런 것들은 그 배출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로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축사까지 침범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외부에서 그냥 촬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부에서 혹시 이제 벌어지는 일일까라고 생각해서 축사를 들어가는 경우에 간혹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건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이나 뭐 이렇게 건물처럼 외벽이나 지붕 이런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갖춰져 있는 축사라고 하면 그것도 축사 내부로 들어갔다고 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무단방류 이런 걸 촬영한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웃인데 우리 축사에 이렇게 쓱 들어왔다고 이걸 또 법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침입이 되는 사이가 거네요.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참. 네. 박정주 님도 좋게 타협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러셨고요. 언어폭력 금지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나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뭐 병원도 그렇고. 근데 그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공간에도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거 침입이나 뭐 건조물 침입 이런 것들을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까 악취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악취로 인해서 내가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박신혜 쪽으로 뭘 걸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박신혜 쪽에서 원래 이제 악취를 우리가 저감해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그거에 따라 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가축이 이제 그 냄새로 피해를 봤다든지 이러면 또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불만은 어디에 얘기를 하면 되나요? 주로 이제 악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관할청인 뭐 시청이나 구청, 축산과에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그런 곳에서는 이제 악취와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악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치도 측정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청에다 문의를 하시면 아마 단속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지도 같은 걸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사실 뭐 축사도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잘못 흘러나간 게 이제 땅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걸 또 복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잘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흘려보내는 게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고 악취 내지 환경오염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환경오염으로 인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그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는 결국 나의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서울,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전라,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 또 제주도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면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좀 대비하셔야겠고요.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은 당분간 34도 안팎으로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요. 체감온도는 35도 이상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 되도록 자제하실 수 있으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25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보다 500명 넘게 늘었는데요. 다만 이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150여 명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추세이긴 합니다만 여러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수도권 확진자가 줄기는 했지만 이 비수도권 확진자가 628명으로 지난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오가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수도권 확산이 비수도권으로 옮겨붙고 이 비수도권 확산이 다시 또 수도권으로 옮겨붙는 이 악순환을 방역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이 전국의 이동량은 수도권이 3.6%, 비수도권이 6.4%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자영업자에게 가혹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현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휴가철에 광복절 연휴도 있고 또 2학기 전면 등교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수도권도 곳곳에서 자치적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가 4강에 진출했어요. 네, 어제 아침 열린 터키와의 이 여자 배구 4강전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8강전에서 세계 랭킹 4위의 강호 이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은 1세트를 17대 25로 내준 다음 2세트를 25대 17로 가져왔습니다. 승부처는 3세트였는데요. 이 막판 듀스 상황이 이어지는 접전을 펼치다가 28대 2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세트를 내주면서 이 마지막 세트까지 왔는데 마지막 5세트에서 15대 13을 기록하면서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주장 김연경 선수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28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점수 그 자체보다 이날 코트를 지배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네.
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까지도 이 경기장 분위기를 계속 바꿔냈고 또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독려하며 기량을 끌어냈습니다.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것도 역시 김연경 선수의 스파이크였는데요. 이 국제배구연맹은 경기 후 SNS에 이 김연경 선수를 두고 10억 명 중 1명이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시작된 여자 골프에서는 고진영 선수가 공동 4위, 박인비, 김세영 선수는 공동 7위에 올라섰습니다. 남자 야구는 4강전에서 아쉽게 일본에 2대5로 패했고요. 여자 핸드볼은 8강전에서 스웨덴에 패했습니다. 남자 탁구는 단체전 준결승에서 아쉽게 중국에 패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TV 토론회가 있었다고요? 네, 어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이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어제도 역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작심한 듯 그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몰아붙였고, 이재명 지사는 그 재차 사과를 하면서도 또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실정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낙연 후보는 성남에 이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와 인근 부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 7만 원을 공급한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 추미애 후보는 탈석탄 발전 정책을,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7년간이라면 이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1년 정도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이 정세균 후보는 충청의 국회와 청와대, 이 대법원을 옮겨서 신수도권을 조성하겠다라고 했고, 김동완 후보는 전국을 2개 특별자치도와 5개 메가시티로 나누겠다는 이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당내에서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선이 흥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선거인단 마감 결과 약 186만여 명이 지원했다면서 이 추세라면 지난 대선 때의 214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했죠? 네. 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인데요. 이 최재형 전 원장은 어제 온라인으로 출마 선언식을 했는데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고요. 자신이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재형 전 원장은 준비가 안 됐다라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질의하던 기자가 이 준비도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합당을 두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좀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고요? 네, 양당의 합당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그 양측의 싸움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당 측에 합당을 할지 안 할지, 만날지 안 만날지 yes or no로 답하라 라며 김종인, 이준석류는 안철수 대표 측에 반복되는 협상 전술에 안 넘어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당 합당 실무협상단이었던 김웅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제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이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송이도 제압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어제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경선 버스에 타면 참 좋은데 라면서도 꼭 요란한 승객을 태우고 가야 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육군 한 군단에서 이상한 캠페인을 벌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육군 8군단이 장병들에게 이상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8군단은 장병들에게 감사나눔 1, 2, 5 운동이란 것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1개의 선행을 하고 2번의 독서를 수행하고 이 5번의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매일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매일이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 문제는 이 해당 군단이 이 중에 5번의 감사를 나누는 운동을 반강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8군단은 이 운동을 위해서 이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 나눔 노트라는 것을 배부하고 장병들에게 매일 5가지의 이 감사할 일을 적고 이를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군인권센터는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295님께서 소나기 내린 후 들깻잎은 날로 커지기만 합니다. 논두렁 풀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2723님, 추석 얘기하니까 가을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더위 생각하면 가을이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도 더위와 함께 잘 지내볼게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1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오늘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